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트렌드 코리아 2023.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낙엽이 지고. 요맘때 나오는 책. 네. 아니 늘 고수 하던 때보다 책. 한 달 먼저 나왔어 이번에. 아 그래요? 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어쩐지 좀 빠른 것 같기도 모르겠어요. 해요. 지금 트렌드가 더 빨라졌나 변화가?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 네. 2023년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네.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2023년은 개묘년 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2023년은 좀 불황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상황도 좋지 않고 우리가 조금 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봤을 때 불황은 좀 피하기가 어렵다. 이 불황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소비 키워드를 가지고 생활하고 또 장사하고 살아갈 전략을 것인가. 짜야 할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이죠. 예, 이번 해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좀 절실하게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3에 키워드부터 좀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가네요. 바로 가요. 네. 올해 키워드는 레빗 점프입니다. RABBIT 그래서 각각 단어 하나씩. 이제 이게 사실 읽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문장을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아예 문장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이제 단어도 예전에는 아니고. 안 되는 영어 발음으로 열심히 네. 그 영문 키워드까지 읽었는데 네, 그러지 이제는 말고. 좀 뜻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10가지의 키워드 문장을 이번에도 좀 뽑아냈고요. 첫 번째 R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 빅뱅. 세 번째는 체리 슈머. 네 번째는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는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텀. 일곱 번째 알파 세대. 여덟 번째는 선제적 대응 기술. 아홉 번째는 공간력.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총 10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그 첫 장에 보면은 10가지 트렌드가 경제와 사람 그리고 기술의 3가지 축으로 유형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불황이 계속 지속되고 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또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3가지 키워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평균 실종과 체리 슈머, 뉴 디맨드 전략. 네. 이런 3개의 키워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평균 실종은 이제 어중간한 건 먹히지 않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다뤄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체리 슈머에 대한 것은 점점 그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 예전에 그 왜 체리 피커라고 해가지고 그 혜택만 쏙쏙 빼먹는 소비자를 체리 피커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단어로 이제 체리 슈머를 차용해서 조금 더 이제 알뜰한 소비를 펼치는 그 소비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뉴 디맨드 전략인데 점점 이제 제품들하고 서비스들이 모두 다 상향 평준화되는 시대에서 이제 웬만한 성능의 제품, 웬만한 서비스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독보적인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나 제품만 살아남는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세대 등장에 따른 키워드는요. 네.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 네버랜드 신드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독다독 책을 다루면서도 느꼈던 게 왜 이렇게 다 그만두지? 퇴사라는 게 굉장히 큰 키워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대사직 시대라는 용어가 떠오를 만큼 지금 오피스 빅뱅,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 근무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상황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키워드가 오피스 빅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덱스 관계인데요. 우리가
뭐 패친, 인친, 또 정말 친한 사람, 그리고 동네에서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지식을 얻는 유튜버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관계에 우리가 색인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인덱스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몰두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좀 키워드로 얘기를 해왔던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이번에는 디깅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몰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취미나 우리가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런 것들에 과몰입을 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과시하는 현상을 디깅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버랜드 신드롬은요. 우리가 좀 젊어지고 싶다, 동안이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가치관 전반에 걸쳐서 청년식 사고가 추앙되고 있는 상황. 정말 젊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지고 싶은 마음을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졌다. 이제 그들이 아직은 초등학생들이지만 곧 중학생이 되고 또 이렇게 자랐을 경우에 정말 이제 Z세대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알파의 세대가 온다. 그 세대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파 세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진보에 따른 유통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그 키워드 두 개가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제적 대응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력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 또는 고객이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기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공간력은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엔데믹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다시금 오프라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메타버스의 시대에 또 무한하게 확장될 그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얘기했던 총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종. 더 이상 어중간한 거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 초양극화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평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종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었잖아요. 표준 그래서 정규 분포. 네, 표준 정규 분포. 양 끝단은 굉장히 적은 수로의 분포가 돼 있고 중간으로 갈수록 값이 높은 그런 종 모양의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평균을 구하려고 해도 평균이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프가 대부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양극단에 있는 그래프, 하나는 양극화. 평균이 없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지그재그로 산발되어 있는 그래프. 네. N극화. 네, 그리고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그런 그래프들. 단극화. 네,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축의금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평균 수입은 얼마예요? 묻는 게 좀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기업은 우리 평균적으로 좀 많은 대상을 확보하려면은 평균 값이 얼마죠? 라고 묻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세 가지 그 각각의 그 현상에 따른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양극화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나온 사례로는 어느 가정에서는 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밀키트를 주로 사 먹는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몇만 원짜리 빙수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흔하게 다뤄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명품 소비가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영원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도 다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인 좀 현상, 경제적인 양극화가 조금 더 극심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백화점 소비가 늘거나 아니면 다이소 소비가 늘거나 약간 중간에서 파는 것들은 애매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중저가 뭐 이런 네, 브랜드들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절대 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아낀 것들을 그래도 난 좀 보상 좀 하고 싶어. 그래 나도 좀 위로 좀 받고 싶어. 나에게 선물 주고 싶어. 이런 건 스몰 럭셔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핸드크림 같은 거 정말 고급 향 나는 걸 쓴다거나 네. 그런 정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중간 정도의 카테고리에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겠다. 전략 좀 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그 커피 시장도 되게 좀 극명하게 좀 갈린 것 같지 않아요? 스벅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메가커피를 가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어떤 브랜드들은 안 가져와요. 그냥. 안 가지고 이름도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이디야 되게 많이 갔거든요. 네. 그게 사실 스타벅스랑 경쟁할 때는 좀 저가 브랜드였는데 이디야보다 더 싸고 많고 맛은 좀 비슷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디야가 중저가 브랜드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안 가게 돼요. 안 네. 찾게 되고 차라리 아예 그냥 스벅을 가버리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싼 그런 데를 가거나 네. 그런 식이 돼버려서 그 중간 지대에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투자에서도 극단의 위험과 극단의 안정을 같이 추구하는 바벨 전략이라는 것도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라는 것도 결국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투자할 바에는 나는 극단의 안정과 극단의 위험을 추구하겠다. 같이 추구하면 그래도 어디 중간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뭐 숏폼과 롱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쩌면 대표적인 롱폼 컨텐츠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짧은 것과 긴 것도 같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양극화 사례들이었고 이제 또 N극화랑 또 단극화 사례들도 있는데 N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서비스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춘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서비스들을 점점 더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더 이상 나는 평균을 원하지 않아. 나한테 최적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런 니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단극화는 이거는 뭐 승자 독식이 점점 심해진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플랫폼 경쟁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검색 시장을 네이버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고 근데 세계 시장으로 보면 구글이 뭐 거의 다 점령하고 있고 그러면 영상 콘텐츠, 영상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긴 거는 유튜브, 뭐 짧은 거는 뭐 그 틱톡 이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다 죽고 1위, 2위 이 정도만 좀 살아남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점점 더 독점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실종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평범하면 죽는다. 애매한 것도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그 불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이 다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과 맛, 뭐 쉬운 주차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런 거 가지고 되지가 않고 정말 뭐 경기도 최대 뭐 감성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말 대단한 소구점이 있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 근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것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네. 예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잘 되는 건 더 잘 되고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고 그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예전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이제 정말 평균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그래서 난 평범한 게 꿈이야. 그러면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평범한 4인 가족이 돼서 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은 평범하지 않다. 네. 네,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도 힘든데 무슨 평범을 따지고 네. 있어 어디서. 네, 그런 시대다. 어쨌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 빅뱅입니다. 네, 퇴사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 재택근무 한창 하다가 이제 안 돼. 재택근무 그만해. 들어와 그랬더니 나 그럼 나갈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제 친구들도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해보면 요즘 뭐해? 그러면 나 요즘 나왔어. 그래서 프리랜서 해.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뭐 그냥 주변에서 일 주고 뭐 자기가 프로젝트 따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직장에 좀 얽매이는 거를 좀 싫어하는 느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 그래도 3년은 버텨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되게 무슨 박쥐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뭔가 사회 부적응자로 너는 찍힐 것이다. 맞아요. 이력서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는 이직은 능력이라는 인식을 그런 갖고 사회적 있어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너 한 5년 일하고 10년 일했을 때 와 완전 고인물, 완전 저 회사의 지방령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려. 네, 그래서 여기 네카라 쿠베당토, 네카라 쿠베낭토. 네, 네카라 쿠베당토가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네. 이 7개 회사를 계속 이제 이직을 하다가 없으면 창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 회사에 들어갈 스펙이면 굉장한 스펙의 사람이겠죠. 네. 근데 이분들도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높은 연봉을 받아도 계속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잠깐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그만둘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그렇지 않대. 요즘에는 정말 큰 회사나 공기업도 그 철밥통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모두가 원했던 그 공무원의 길도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만두냐면 조직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 조직 생활이. 되게 폐쇄적이고 또 너무 꼰대들 정말 생각이 안 통해서 정말 살 수가 없네.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겠어. 하고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죠. 이거는 빠숑님이 제일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네. 또 나가고 다시 채용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네. 이게 정말 트렌드라고 최근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달았던 평균 실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평균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직하려고 했을 때는 중간만 해라. 아까 말씀하신 노사가 네. 말씀하신 대로 4인 가족에 그러니까 네네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애는 2명 정도 낳아서 중형자 사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균이었었는데 네. 지금 일단 그 평균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패턴들이 1인 가구들의 위주로 아마 좀 이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봉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자기 스펙을 쌓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아마 그 회사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들이고 뭔가 자기한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순간 바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아까 평균의 실종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다는 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피스 빅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피스 빅뱅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양극화 반대 입장에서의 또 오피스 빅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정사원이 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들이고 정사원이 돼서 평생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양극화 또 평균의 실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인재를 잡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봉이라는 건 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근데 내가 연봉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복지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혼자 살 건데 뭐 자녀를 위한 뭐 어떤 복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하냐? 나는 사실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살 거다. 그러면 개를 위한 복지. 사실 개 키우는데도 병원 가고 이러면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핀셋화된 그 각각의 그 고유한 상황에 맞는 복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회사가 인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책에서 본 일례 중에 룰루레몬의 사례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회사 복지의 미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네. 룰루레몬에 들어가면은 저는 사실 나중에 기업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그래 우리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일해 나중에 밀어줄게 아니면 당신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세우면 룰루레몬의 앰버서더가 돼서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키워주는 것까지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만 키우네 우리는 그렇게 다친 게 아니라 사실 젊은이들은 이 회사의 뼈를 묻을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좀 성장하고 싶고 또 이 주변의 사람들을 좀 관계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활용해서 회사가 좀 나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회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 여기서 어차피 많이 다녀봤죠. 3년 전후가 될 텐데 너 여기서 네 실적하고 네 스펙 만들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콘텐츠 만들어서 나가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비슷한 사례들을 제가 최근에 겪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한 살 적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잘 됐어요. 잘 네. 돼가지고 4억을 샀어. 4억을 사서 4억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직원들이. 네. 근데 그 젊은 직원들이거든요, 개발업자들이니까. 그 4억에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 줄 아세요? 4억을 팔았어. 다시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패스트 파이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직원들은 그런 업무 환경이 필요한 거야. 4억이 아니라 좀 4억은 그 오너만 좋은 거지 네, 직원들한테는 어떤 복지도 제공하지 않아요. 아까 루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적인 복지도 있고 서비스도 복지가 있고 그 안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하고도 좀 교류도 해보고 싶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또 세미나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일 텐데 4억에 들어가는 순간 갇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좀 거부하는 젊은 층들 세대들도 아마 이런 오피스 빗방의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챕터는 되게 기업의 대표님들 또는 뭐 관리자급들 이런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죠. 세 번째는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슈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뭐 되게 짠 테크니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좀 불황일수록 그런 좀 소비를 적게 하고 스마트한 소비를 하려고 하고 그런 니즈들이 계속 커져왔는데 그거를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알뜰한 소비 전략 그래서 그런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 그런 분들을 이제 체리 슈머라고 우리는 명명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필요한 만큼은 사겠다.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겠다. 되게 소량을 또는 다 같이 모여서 사겠다.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가끔가다 이렇게 쇼핑하러 가다 보면 이제는 좀 대량 판매하는 것들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트레이더스를 갔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근데 거기 가면 되게 대용량만 팔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사면 이렇게 그냥 소분해서 먹고 뭐 남으면 뭐 우리가 재워놨다가 쓰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선뜻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할까? 뭐 이렇게 많이 팔아 이거? 이거 좀 쪼개 팔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네. 더 이상 대용량은 원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그런 소포장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돼지고기도 200g만 판다거나 네. 정말 딱 깻잎도 딱 한 번 먹을 수 네. 있는 양으로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매일 소비하는 그런 야채들이나 그런 것들도 소분할수록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저도 편의점 가서 보고서 되게 놀랬던 게 양배추 있잖아요. 예전엔 4분의 1 토막까진 봤어. 이제 6분의 1 토막도 나와요. 6분의 1 토막. 그래서 네. 정말 한 끼 딱 먹을 양만큼 팔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소스 같은 것들 보면 아 정말 대단하더라. 이거는 한 끼도 안 될 것 같아. 20g? 그러니까 이게 짜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나오는 만큼의 그런 양을 소분해서 파는데 그게 은근히 잘 팔린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 그런 샘플 시장도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샘플을 좀 싸고 막 나눠주는 그런 비매품이 아니라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쓸 화장품 혹은 맞아요. 향수 네. 이런 것들을 감성 있고 또 쓰레기가 환경에 안 좋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성까지 그런 환경까지 생각해서 만들면 이 시장도 굉장히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팔 게 많아진 것 같은. 옛날엔 샘플은 그냥 이거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였잖아요. 네. 써보시고 상품을 사세요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아예 판매할 수 있게 됐으니까 판매 채널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진 않나
그리고 이제 싶기도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쪼개놨는데 다 안 팔리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서 기존의 판매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 됐던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인터넷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책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요새 그 뭡니까 렌트카 렌트카도 쓴 만큼 쓰잖아요. 예전에는 막 하루 통으로 빌려야 되고 그랬었던 것들인데 그렇죠. 예, 요즘은 소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기름도 내가 안 채워도 되고 쓴 만큼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것들이어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 컨슈머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랑 그렇게 공급자들의 그런 또 공급 능력들이 만나서 생긴 좀 새로운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보고 좀 아이디어를 좀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불특정 다수하고 어떤 제품을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계산을 그 특정 어떤 앱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플랫폼에서 딱 계산도 딱 나눠서 해줘. 내가 어떤 산 거만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자가 가져가는 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 당근에서 한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봤더니 당근에서 같이 사장가 같이 사용가 네. 그런 게 서비스를 이미 런칭을 했다라고 네,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 같고 당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 그냥 동네에서 만나서 그냥 여기서 구매해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갖고 가면 되니까. 난 만나기 싫어. 만나기 싫어.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런 그렇지 니즈가 않아요?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비대면 나눠 갖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어, 될 것 같아. 나 그렇게 만나기 되면 더 싫거든. 좋겠죠. 네. 그러면서 무슨 스몰 토크 하기 싫거든. 뭔가 음. 사과 좋아하시네요. 이러면서 막 이런 말 하기 어. 싫거든. 그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앱이나 어떤 서비스, 뭐 더 소분된 상품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반반 전략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사는 거, 이게 배달 공구의 예시가 나오는데 배달비가 워낙 비싸지니까 아파트 내에서 지금 딱 출출할 시간에 짜장면 집에 지금 시키려고 한다 중국집에 메뉴들 불러서 한 명에 시키자, 한 번에 시키자 해서 우르르 막 405, 805 뭐 다 온 거죠. 동별로 동 단위로 단톡방을 파놔야 돼. 네, 그런 것도 되게 어쩌면 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말랑 전략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OTT를 여러 개 지금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네. 좀 안 보거나 혹은 뭐 가족과 보고 있어서 좀 끊을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한 주 쉬어가기 뭐 한 달 쉬어가기 이런 버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내가 이걸 아예 안 볼 건 아니고 지금은 좀 바빠서 좀 쉬고 싶어. 근데 구독을 또 취소하면 좀 다시 하기도 또 번거롭고 막 이런데 와인이나 이런 주류 같은 것도 왜 계속 받아 먹는 그런 구독 상품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커피도 구독하시는 분도 많고 그랬을 때 커피가 좀 이번에 좀 남았네. 여행을 많이 다녀오느라. 그러면 이번 달 쉬고 다음 달에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쉬어가기 버튼이 있으면 네.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정말 취소 버튼 숨겨놨었잖아요. 그쵸. 아니면 전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메일 보내야지 되고 번거롭게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속이고 숨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애들 학원이에요. 애들 학원 쉬어가기. 맞아요. 특히 주말에 학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스케줄이 생길 때마다 전화했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주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게 너무 사실 한두 번이지 불편해요. 솔직히 저도 불편하고 아마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밀어주는 게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서 좀 큰 꺼려질 손해죠. 수 있는데 큰 손해죠. 근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라면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뭐 앱 같은 게 있어서 2주는 쉬어갑니다. 요즘 PT 같은 건 그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 트레이닝 받고 그런 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학원들에서도 어떤 앱이 있어서 내가 그냥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아도 앱에서 그냥 이날은 쉬어간다 이렇게 체크하면 그냥 수업 없이
다음 주로 미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근데- 주말에 놀러 다니면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애를 갑자기 구해서 다른 애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체리슈머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득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학원 쪽에선 사실 내가 선생님한테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내가 나올 때만 돈을 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소비자 역시도 조금 공정해야 하고 왜냐하면 나눠서 되지 않는 법적으로 나눠서 되지 않는 것들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거나 네.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블랙 컨슈머로 갈 그런 여지는 있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했지만 누누이 저는 그 블랙 컨슈머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학원에 한해서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좀 그 경계선을 잘 잡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업체 입장에서도 내가 제 살갑게 하면서 계속 손해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재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소비자의 니즈는 사실 명확해요. 나는 내가 손해보긴 싫고 맞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땐 쉬고 싶고 대신 이어서도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좀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국을 못했을 때 나 여행을 못 가겠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입국을 다시 하지 못할 경우에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모든 걸 다 제공하겠다라고 고객을 안심시키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코로나에 걸려서 입국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안심하고 가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약간 코로나가 점점 풀려가면 상황이 달라졌지만 저 역시도 여행 가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비행기 값도 그렇고 숙소도 다시 구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되게 큰 혼란과 그런 걸 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테니 다녀오세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남으면 해야죠. 네. 그런 지점들, 소비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불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나머지 7가지의 키워드는 2부에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사라질 것인가? 트렌드 코리아 2023. 1부에서는 저희가 10가지 키워드 간략하게 좀 요약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3가지 평균 실종과 오피스 빅뱅 그리고 체리슈머 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7개의 키워드를 좀 이야기할 건데 4번째 키워드가 인덱스 관계예요. 인덱스 관계. 그냥 얼핏 들어서는 이게 뭐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인덱스랑 관계랑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관계에 색인을 입힌다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냥 5가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한 명은 되게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한 명은 굉장히 부자를 만나고 이게 다 하긴 어려우니까 하나는 굉장히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색인을 붙인 거죠. 색인을 붙인 농담인데 우리의 관계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관계로 뭐 학교에서 아는 사람 뭐 아니면 직장에서 아는 사람 혹은 뭐 무슨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다면 현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집에 오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항상 나에게 댓글을 꼭 달아주는 따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스타 아니면, 댓글 달아주는 네, 사람 그리고 내가 부동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꼭 참고하는 사람 이런 것도 나에게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게시물 올리면 항상 따뜻하게 모든 댓글을 남겨주는 나의 찐친 예, DM으로 야 너 또 거기 갔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찐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한테는 안녕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자 이러고 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안부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확인하겠어 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가 온오프라인별로 색인이 좀 매겨져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덕질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인덱스가 뭐 이름표, 뭐 분류표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온라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업을 이 사람은 뭐 인스타 친구, 이 사람은 페북 친구, 아니면 이 사람은 오픈톡방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그리고 그 분류별로 또 어느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친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 안부 인사만 주고받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만 습득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등급과 분류가 나뉘어진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게 저희들은 그래도 코로나 전에 어떤 오프라인 인맥들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등교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친구들 만날 기회들이 굉장히 좀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온라인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뭐 저희 아들만 해도 사실은 뭐 코로나 때 좀 한동안 학교를 못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온라인 수업 같은 걸 좀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물론 친하긴 한데 그것 플러스 온라인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잘 놀아요. 이렇게 서로 줌으로 얼굴 보면서 우리 방엔 뭐가 있고 나는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맞아. 서슴없이 이렇게 막 맞아요, 1시간 맞아요. 동안 수업이 끝나고도 안 끊고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얘네들은 온오프라인 경계가 되게 좀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온라인의 인맥들도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관계를 많이 맺어간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가 미국 인스타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에게 항상 그 최신의 미국 그 온라인 그 사용하는 앱을 소개해준 친구예요. 페이스북도 소개해줬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그 누구보다 먼저 했거든요. 네. 그 친구 덕분에. 근데 이번에 새로운 앱이 나왔어라고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알려줬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정말 친한 사람끼리 딱 알람이 울리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사진에 딱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정말 친한 네. 사람끼리 마파를 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팔로우를 서로 같이 하는데 어떤 알람이 울려요. 그 앱에서 우리가 정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아, 너는 너대로 올리고 나는 나대로 네. 올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는지 정말 일상에서 내가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안 올려도 되죠. 근데 네. 뭐 그냥 화장실에 휴지만 찍는다든지 해서 야, 나 지금 똥 넣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끼리 즉각적으로 굉장히 일상의 소소한 부분을 나누겠다라는 앱인 거죠. 근데 제가 미안한데 나 이거 못 하겠어. 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깔고 지웠거든요. 네. 저는 알람이 울리는 앱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너무 사생활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너무 속박한다. 아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했어요. 연인 관계들 서로 감시할 때 서로 쓰겠네. 서로 못 믿을 때. 네. 네. 그리고 뭐 책에서도 뭐 사례로 나온 앱 중에 네.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서로의 현재 위치와 맞아요. 오늘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와 배터리가 얼마나 달았는지 배터리 네.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네. 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다 추적해 갖고 알려주는 앱. 제가 깔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쉐어링이라고 네. 예, 이거 이제 제 위치를 서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아내랑 저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 공유하고 있고요. 네. 아, 와이프는 걱정이 된대요. 왜요? 제가 어디서 쓰러질까봐. 아, 그래서 시를 오겠대요. 예. 아, 뭐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그냥. 예. 진심은 네. 거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앱의 발달로 인해서 친한 사람끼리는 정말 공부할 때도 계속 영상 틀어놓고 얘기하거나 내 일거수일투족 정말 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공유하는 반면에 먼 사람이랑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이 가장 그래도 알지만 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 친구가 더 친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옛날에 뭐 학창 시절 알았던 물론 그때 알았던 친구들은 다시 만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맞아요. 그냥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이제 활발하지 않으니까 좀 거리감은 좀 있어졌고 최근엔 되려 뭐 SNS에서 만난 친구들, 그렇죠. 제 관심 분야에서 만난 뭐 오픈톡방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하고 친밀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오픈 톡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 취미 뭐 내가 야구를 좋아하면 그 야구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끼리 채팅을 한다거나 저도 요즘에 드라마를 조금 많이 보는데 네. 어떤 드라마가 시작되면은 누가 저렇게 얘기한다 누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로 막 그 오픈 톡방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한데 저로는 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나쁜 어른들을 만날까봐 좀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되는데 저는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런 오픈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을 수 없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오픈형 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온라인 관계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한편에서는 되게 좀 관계의 휘발성이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오픈 톡방 거기서 굉장히 막 친하게 막 몇 달 가까이 막 어울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휙 나가버려.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어디로 누군지도 갔는지조차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AI 이제 아니야? 갔네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죠. 네네. 저 사람은 그냥 가버렸다, 떠났다, 누구누구님이 떠났네, 되게 아쉬워하는데 그 전까지 되게 친밀하게 잘 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빈정이 상했거나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굉장히 좀 휘발성이 좀 세졌다, 강해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게 좋아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오프라인 관계에서 끊기게 되면은 이것도 끊기가 힘들거든. 맞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쉽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뭐랄까 살짝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좀 관계의 지속성이 너무 옅어져서 그러면 저렇게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또 떠나고 만나고 또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인연을 못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좀 되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는 그러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꼰대예요. 그렇군요. 네. 듣꼰댐. 이게 그래서 여기 네. 보면 이제 친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 기준으로 지금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저도 이게 옳다 그르다에 떠나서 지금 아까 이제 알파 세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아마 혐오스럽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상대방과 이런 교류를 나누는 결정하는 기준이 과거엔 단순했거든요. 그냥 만나야 돼.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개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만남의 그런 것들이 그냥 많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는 게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좀 가장 크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여러 책들은 그런 아주 좁지만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덱스 관계 역시도 사람들의 행복에 나름대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보면은 인신이 돼서 만난 적이 없는데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그 친구만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좋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래 지켜보다 보면. 그러면은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가 올리는 생활, 그리고 사진, 뭐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반응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만나야 뭔가 좀 관계가 지속되는 다음 그런 생각이 좀 키워드로 들긴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꼰대스러워졌나? 아무튼 그런 다음 생각이 좀 드네. 네. 네, 다음 네. 키워드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네, 뉴 디맨드 네. 전략. 네. 그 뉴 디맨드 전략은 이제 어떻게 좀 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좀 기업 뭐 관리자급 이런 분들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서비스도 점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웬만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는 고객의 만족을 못 시켜주는 굉장히 다들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뭐 가격적인 차이도 없고 뭐 상품의 질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특출난 게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그런 네. 시대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정말 이렇게 사고 싶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웬만큼 만들면 좋은 전략이 있으면 팔렸는데 네. 이제는 정말 다른 차원, 다른 수요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기업들은 언제나 전략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새로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좀 새로운 신조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 니드가 더 강해진 것을 좀 정리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수요를 정리를 먼저 해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교체 수요. 내가 어떤 제품을 기존에 쓰고 있던 거 이것이 망가지거나 또는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뭐 이랬을 때 좀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수요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하나와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신규 수요. 그래서 내가 종전에 쓰지 않았던 없던 제품들을 새롭게 구매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각각의 그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의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교체 수요를 먼저 보면 여기는 좀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업그레이드가 있고 뭐 핸드폰 같은 거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좀 교체를 하고 싶거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 TV 같은 것들도 새로운 좀 더 화질 좋은 것들 제품이 나왔을 때 좀 바꾸고 싶은 수요. 첫 번째가 그런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컨셉 변경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의 변경은 크게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친환경 제품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컨셉 변경은 뭐 프리미엄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하는 거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이제 지불 방식의 변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일시불로 주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구독 경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불 방식의 변화들을 좀 채택하는 것이 교체 수요를 좀 더 끌어당기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전 여기서 좀 프리미엄 전략? 이거를 좀 최근에는 좀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양극화 네. 그쪽 얘기에서도 비싼 건 더 비싸게 팔리고 잘 팔리고 싼 거는 또 정말 싸게 팔리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싸리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려 잘 팔리는 그런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낚였던 그 프리미엄 전략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새우깡 블랙.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새우깡하고 새우깡 블랙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00원, 2,000원인가?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처음엔 뭐 같은 새우깡이지 뭐 생각하고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설명을 봤더니 트러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비싼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향만 뿌렸겠지 솔직히. 근데 0.1%였던 것 같아요. 0.1% 들어갔겠지. 향만 들어갔겠지 향만.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 향 0.1% 때문인지 정확치 몰라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잘 네. 이용하면 그러네요. 되려 비슷한 제품, 비슷한 원가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 교체 수요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약간 멀쩡한 거예요, 바꾸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떨 때 부러지면 막 좋아하잖아요. 어? 부러지거나 고장나거나 이러면 바꿔야 될 때가 됐네 이렇게 되는데 판매자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근데 이걸 읽고 되게 놀랐던 게 그 전구의 경우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좀 짧게 했다고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왜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파를 저도 좀 바꾸고 싶은데 너무 멀쩡한데 네. 까사미야의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전의 제품을 이제 반납을 하고 살 경우에 30%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이러면서 판매. 이렇게 이게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좀 제 꿀잼이가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하고 넓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정보지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뭐 숨고랑 크몽밖에 몰랐는데 다른 또 사이트들이 더 큰 게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꿀팁들이 굉장히 많다. 뭐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쵸. 사례들을 담고 네네.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맞아, 생각될 맞아. 만한 내용들도
좀 다양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책을 좀 구석구석 읽어보시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체 수요 외에 이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거. 네. 이거는 뭐 전에 없던 상품들을 만드는 그거밖에 없을 건데 사실 그러려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R&D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에 담겨 있는 뭐 사례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슈 케이스, 네. 신발 케이스. 이거 근데- 사진도 나와 있어요. 네. 네. 최근에 보면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신발 모으는 거, 특히 스니커즈 신발, 이거 한정판 이런 거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슈케이스를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대요. 이게 신발만 그냥 넣고 끝이 아니라 그게 막 안에 빙글빙글 뭐가 돌아가고 조명도 조명도 있고. 이렇게 은은하게 있고 안에 뭐 온도 조절까지 돼가지고 신발의 현 상태를 그러니까. 되게 유지해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핫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연예인 집 방송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운동화들이 엄청 쌓여 있는 그런 집이 되게 많잖아요. 연예인 분들은 워낙 패션에 민감하다 보니까 다 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책에 나온 사례 중에 제가 좀 끌렸던 거는 비스포크의 그 큐커인가? 큐커라는 제품이 맞아요, 맞아요. 뭐 새로 출시됐다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게 전자레인지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와우. 뭐 오븐 역할도 하고 그런 뭐 다목적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제품하고 연결된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닭가슴살이다 아니면 닭윙, 닭봉 네. 뭐 이런 거다. 그거랑 연결이 돼서 그 제품을 사면 닭을 사면 거기에 있는 뭐 QR코드를 찍으면 이 큐커라는 제품하고 연동이 돼서 조리를 알아서 해준다. 제품을 그냥 뜯어갖고 넣기만 하면 조리를 알아서 해주고 뭐 시간도 저동이 딱 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가 플랫폼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개념도 되게 새로웠어요. 저도 네.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제품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CJ의 콜라보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이건희 그다음에 이맹희 형제는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분 둘 다 돌아가시고 네. 이제 사촌들끼리 이제 회사를 경영하게 됐는데 사촌들끼리는 사이가 좋았구나. 그래서 아. 이제 새로운 콜라보를 만들어서 어.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참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사업 아닐까? 그럼요.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제반 시설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자사 제품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연계된 식품들이 많으면 네. 전부 다 그거 사갖고 여기다가 집어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리 쉽게 해준다고 네.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거여야만 하는 플랫폼은 또 아니어서. 그건 또 아니겠죠. 그쵸? 근데 네. 그거를 독점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삼성이나 LG처럼 뭐 전체 가전 어떤 특정 분야를 이렇게 선점하는 거 말고 되게 작은 시장인데 네. 내가 뭔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있지 않을까? 되게 작은 시장 네. 무언가. 네, 저희 남편이 키가 무척 큰 편인데 그렇죠. 네. 파자마를 사려면 적당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키 큰 이들을 위한 파자마. 근데 정말 좀 질 좋고 왜 따뜻할 때는 엄청 왜 보면 파자마가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때 정말 기분 좋고 고급스러운 게 더 필요한 옷인데 그런 옷이 참 드물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내가 만들까 하다가 간뒀죠. 어떻게 만들어? 진짜 그런 식으로 키 185 이상을 위한 뭐 잠옷 100kg를 위한 잠옷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옛날에 뭐 3X부터 팔던 그런 쇼핑몰도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이태원에 가면 많아요. 네. 우리 외국인들이 크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단순하게 판매하는 건데 판매하는 그걸 거. 이제 구독과 잘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큐커처럼 뭔가 연동해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더 타월이라는 남성용 수건과 여성용 수건을 만든 그치, 케이스. 그런 거. 남성들은 막 스킨도 빡빡 바르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 바르면 돼. 뭘 스킨 수건도 막 로션 빡빡 분류해 닦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용 귀찮게. 수건을 네. 더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죠. 여성들은 톡톡톡 이렇게 그냥 물만 이렇게 제거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보면 아주 작은 생활의 그런 포인트들을 딱 집어내서 만드는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네. 그게 뉴 디맨드 전략이다. 네. 거고. 자, 6번째 키워드는 디깅 모멘텀입니다. 디깅 모멘텀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자신의 취미를 좀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아주 깊게.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좀 더 좀 불안한 그 외부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이제 찾다 보니까 나온 그런 생활 형태, 네. 그런 삶의 태도의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책에선 또 디깅의 종류를 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컨셉형 디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디깅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수집형 디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말하는 그 컨셉형 디깅은 그냥 유튜버들 아닌가? 유튜버들 보면 자기들이 뭔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좋아하는 걸 할 때 평소에 본래 자신 모습보다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리뷰하는 귀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곰 쓰고 이렇게 나온 곰 사람이에요? 쓰고 나와서 아. 목소리도 좀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하시는 분인데, 맞아. 그게 평소에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컨셉이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컨셉형 그런 취미 활동, 그러면서 뭐 생산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활동들을 하는 유튜버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그때 페르소나에 대한 그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건데 갑자기 이제 너무 공부가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런 애가 자기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헤르미온느고 난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야. 내가 이 밤업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이 장을 꼭 독파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패션까지 다 바꿔가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냥 공부해야 되네, 시험기가 며칠까지 몇 페이지 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컨셉으로 혼자 막 놀이를 하면서 하니까 그 놀이에 빠지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디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되게 신선했어요. 네, 공부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컨셉형 디깅이 살짝 유행을 하나 봐요. 저는 몰랐지만 아무튼 10대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일종의 공부법. 방금 말한 게 이제 뭐 헤르미온느 공부법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꾸미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컨셉형 디깅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샵 POV, 이게 포인트 오브 뷰라는 건데 이게 틱톡에서 가장 유명한 해시태그 중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왜 보면 뭐 한국인 특, 뭐뭐하는 뭐뭐한 사람 특, 뭐 이런 특이라는 얘기를 되게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하는 게 꼭 이런 게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굉장히 촬영을 짧게 하거나 유튜브 같은 걸로 뭐 왜 강유미도 보면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좋아서 하는 채널이었나요? 네. 그걸 보면은 뭐 네일샵 가면 언니들이 꼭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직업이 됐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즐겁게 보여주는 거. 그거 자체도 좀 그 상황을 디깅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컨셉을 디깅한다고요? 그렇죠. 그 컨셉 자체를 디깅하는 거죠. 그래서 맞네. 요즘에 그런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 숏박스라고 있는데 장기연애, 찐형제, 뭐 찐남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전 그 주연영, 그쵸. 윤창기탕 기자 그쵸. 대표적인 사례인 거 맞아요. 네, 정말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기였다는 걸 몰랐을 정도로 그치. 그렇게 했었으니까. 주기자. 주기자. 네. 그거 생각하면 좀 될 것 같고. 네. 네, 뭐. 관계형 디깅은 이제 그 팬클럽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관계형 디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실 저는 그런 활동들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안 돼서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수집형 디깅에는 좀 공감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내가 수집하는 데 재미가 있고 그걸 좀 깊게 파서 그게 또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수집형 디깅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은 NFT였죠. 수자의 목적도 있었지만 수집의 목적도 있는. 그래서 네. 열심히 이렇게 NFT를 수집하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좀 더 수집하고 뭐 그런 재미들도 좀 있다. 근데 이런 수집형 디깅 형태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수집형 디깅이 대다수가 아닌가? 너무 자기 포인트 오브 뷰로 보는 거 아니세요? 같이 덕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TV를 봤는데 네. 누구의 어머니께서 임영웅의 팬이셨다.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인데도 굉장히 그 디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을. 네, 그러니까 임영웅 혹은 그 송가인 이런 분들의 팬들이 하는 활동들을 지켜보니까 이게 진짜 나이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 펜 활동 자체를 굉장히 즐겁고 어떤 삶의 활력소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야 저 뭐라 그랬지 펜들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빠돌이? 빠돌이, 빠순이 뭐 이런 거? 빠순이 뭐 이런 어. 말들은 좀 그런 팬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팬 문화 그리고 나는 이 팬을 좋아함으로써 내 정체성 혹은 내 선호를 알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런 디깅하는 거, 이런 컨셉에 디깅하고 이런 관계에 디깅하고 펜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주목하는 문화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덕후만의 문화 혹은 뭐 그런 너드만의 문화가 아니게 됐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이제 수집형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네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수집을 특히 많이 해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는 포켓몬 카드를 그렇게 수집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학교 가면 다들 쉬는 시간에 포켓몬 카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 자기들끼리 막 트레이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쌓여가고 있고,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총을 그렇게 모아요. 아들이 그 장난감 총, 종류별로, 권총, 소총, 뭐 기관총, 종류별로 모았고 집에 한 20몇 개가 있어요. 와. 그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지, 그 방에다가. 그러니까 맨날 저희는 보면 치워라. 근데 자기는 이거 건들지 마라. 막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관심 가는 분야를 좀 깊게 이렇게 파고 또 계속 수집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다. 네, 제가 아는 언니는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도 왜 진짜 특이한 개구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개구리 아니고 정말 특이종. 그 개구리를 아들이 키우고 싶어 해서 키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만 먹어요. 대박. 그래서 귀뚜라미를 또 키워야 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거기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사를 가려니까 귀뚜라미도 있어야 되고 막 개구리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든데 나는 이런 특이한 취미가 네. 아이에게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네. 나중에 더 큰 사업으로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얘가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나는 무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너무 멋지고 실제로 어떤 식물 있잖아요. 뭐 특이한 식물 같은 거나 또 정말 뭐 도롱뇽 같은 건데 좀 특이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충류 중에서도 네. 또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또 정말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깅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 뭐 자기의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경제 활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달리 보면 이게 또 현실 회피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게 너무 또 심해지면 또 중독의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좀 적정한 선에서 좀 선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깅 모멘텀이 최근에 좀 트렌드다. 네. 라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7번째는 알파 세대입니다. 네. 알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MG까지 다 썼어요. Z까지 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쓸 게 네. 없어서 다시 A로 돌아갔는데 A를 다시 쓰기 애매하니 알파로 하자.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80년대생이 낳은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파 세대가 온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알파 세대 아이들은 또 MG 세대랑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책에서 말한 특징 몇 가지만 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단 국영수 코. 이게 뭔지 아세요? 국영수 코. 코딩이죠. 네. 네. 국영수까지는 아마 보셨을 건데 이제 최근에는 국영수 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코딩. 네. 그래서 코딩 교육이 거의 뭐 필수처럼 된 그런 세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난 트렌드 코리아에서 자본주의 키즈라는 트렌드 그 키워드를 다뤘었는데 네. 그 후예인 거죠. 그래서 뭐 소비랑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한 자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코딩 교육 생각해 보면 제 아이가 딱 요 세대니까 알파 세대라고 보면 또 레고 학원 같은 걸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는 단순히 레고 조립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애가 움직이거나 멈춤 누르면 딱 멈추거나 뭐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 야. 그냥 되게 단순한 코딩 교육을 뭐 요즘 학원가에서 기본적으로 하니까 스크래치? 네? 스크래치? 위두라고 하더라고요. 위두? 이거. 네. 아.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네네. 위두라는 이름으로 뭐 프로그래밍을 하던데 네네. 또 이런 것들을 학원 같은 데 가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코딩 교육이 기본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알파 세대의 꿈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살 초등학생의 인터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0만 유튜버가 꿈이에요. 채널 운영 방법을 잘 배워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꿈이 유튜버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딱 여기에서 얘기하는 2012년생이거든요. 네. 첫째 아이가. 그래서 우리 엄마 유튜버야. 우리 엄마 구독자 몇 명이야 지금? 맨날 확인해요. 맨날 확인하고 7만 명 넘어 이러면 언제 실버 버튼을 받는 거야? 엄마 막 이러면서 계속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 약간 덜 친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는 다독다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요. 7만 명이 넘었어요. 아, 너무 귀엽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틱톡이 정말 그 앱의 최강자가 됐잖아요. 틱톡이 어떤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앱이 된 이유가 누구나 스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50만, 100만, 뭐 정말 1000만 이런 아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데 틱톡은 되게 랜덤하게 어떤 챌린지가 유행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확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몇 초만 열심히 해가지고 딱 올리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요즘 이런 알파 세대의 마음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예, 만든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보면 유튜브는 사실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기획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틱톡은 그냥 바로 찍어갖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그 안에 노래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해졌고 애들이 좀 쉽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좀 더 인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저희 애도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과학자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비를 무찌르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게임 유튜버예요. 얘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데 게임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는 나중에 게임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시켜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의 꿈이 유튜버인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경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경제 교육은 꼭 시킬 거야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용돈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필요한 건 다 사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아이들이 내가 사주는 거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들 슬라임 같은 거 집 다 어질러 놓고 막 이런 거 네네네. 너무 싫은데 아이들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그런 책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용돈 교육. 네. 저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딱 한 2가지 정도 하는데 하나는 애들 그 세뱃돈 같은 거 받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용돈 어른들한테 받으면 그걸 모아놨다가 엄마가 애 데리고 가서 금은방 가가지고 금을 사요. 그날 모여있는 돈만큼 한 돈이든 두 돈이든 맞춰가지고 사는데 조금 모자라거나 그러면 엄마가 보태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주고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네가 어떤 거를 덜 사고 좀 아껴서 이걸 사면 나중에 이 금이 훨씬 더 큰 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을 해주고 그러면 지가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물론 엄마 아빠가 챙겨놓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또 흐뭇해하고 그래서 좀 더 저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금통에 좀 더 돈을 모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금값을 네. 매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죠. 네, 시기별 금값의 변화. 그래가지고 너 그냥 말을 해주겠죠. 나중에 뭐 네. 그걸 현금화할 때 뭐 이게 네가 어렸을 때 얼마에 샀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됐단다 하고 이제 얘기는 해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냥
주식 사주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쉽게 금과 주식. 예, 얘기해주고 있으면 넌 나중에 이게 네 재산의 전부가 될 거야. 그래서 멋지다. 네.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시작하니까 애도 좀 관심을 갖고 경제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생기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알파 세대가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그런 막 아기 때부터 엄마들이 왜 힘들면은 그 핸드폰으로 뭐 영상 보여주고 이랬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핸드폰 중독으로 인해서 좀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알파 세대는 그런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겪을 것 같다.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A4캣이라고 해서 할머니, 고모, 이모, 뭐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좀 행복하지 않게 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런 우울감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갑자기 뭔가 좀 교육 궁금해지네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지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가면은 학원반 정신 상담 그런 전문 병원 반 그렇게 돼 있어요. 대치동 가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정도로. 네. 예. 그러니까요. 뛰어노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 그 다음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네. 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좀 읽어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네.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뭐 무슨 신이야? 어떻게 네 마음을 읽어서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인간의 네. 루틴이 크게 그 한 사람이 하는 루틴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로 인해서 네.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선제적 대응 기술이 약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의 용어로는 좀 너무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힙한 키워드는 아니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말을 좀 더 뭔가 재밌게 어. 와닿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근데 고심하다가 그냥 가장 좀 네. 누구나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만드신 것 그래도 같아요. 좀 이해는 확 되죠. 어떤 네.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과거에 좀 보면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 그 검색과 관련된 그 상품 같은 게 쭉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초기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나의 어떤 로사님이 얘기했던 루틴 같은 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너 지금쯤 이거 필요하지 않니라고 슬쩍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이제 지금 판매하는 쪽,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선제적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책에서 좀 더 포커싱한 거는 우리의 편의 그리고 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책에 나온 것 중에 좀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그 자동 방화문? 잠깐만 뭐더라? 자동 환기창. 이런 것들은 최근에 뭐 지어진 아파트들에는 공용시설 같은데 복도나 뭐 이런 데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온도의 질을 공기의 질을 좀 파악해가지고 너무 공기의 질이 안 좋다. 그럼 창문을 자동으로 여는 거죠. 지가 누가 조작하지 않아도. 그래서 공기 순환을 좀 시켜주고 그런 창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세대 내에도 해주면 안 되나? 돼 있어요. 돼 중앙 있나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공조 시스템이라 해서 이미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근데 있었어요. 너무 비싸고 관리비가 비싸고 또 소음 문제도 있고 네. 또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안 했던 것들인데 네. 이게 지금 기술적인 것들은 이미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다 생각이 되어 있던 것들인데 이게 진짜 우리 생활에 맞고 편리한지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개발 비용이라든지 쓰는 또 이런 관리비라는데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또 못 쓰는 거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 비용이나 이용 비용들이 낮춰지면서 현실과 맞아 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택시를 타고 여기 왔어요. 녹음하러. 그럼 네. 저는 거의 매주 수요일에 오잖아요. 네. 택시 앱에서
여기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예. 네. 예, 저도 몇 번 그래서- 경험했어요. 예. 네가 뭔데 내가 어디 갈지 몰라. 근데 맞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선제적 대응 기술에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에 켰더니 또 여기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갈 건데 그래서 이번엔 못 맞췄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술이 그렇게 섬세하진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좀 되게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저는 캘린더를 기록을 하거든요. 네. 일정을 캘린더에다 다 기록해 놓는데 그거랑 좀 연동시켜서 네. 자동으로 그 일정에 필요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어디로 이동할 건데 그날은 택시를 타야 돼. 그러면 택시 앱에서 자동으로 호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날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로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 파트가 좀 뜨아했어요. 이게 좀 튀는 파트인 것 같고 트렌드 코리아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냥 기술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했던 것들을 그냥 매칭시켜주는 것들고 검색했던 것들 그냥 만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일 텐데 이거랑 조금 반대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갤럽 다닐 때 뭐 아무튼 그 클라이언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주 만땅인 날이 있었는데 그 만땅인 상태에서 또 그 만나기 싫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네. 택시를 딱 탔는데 그냥 타자마자 제가 어디 가겠다고 삼성 뭐 어디다 간다고 얘기해놓고 한숨을 훅 쉬니까 택시사님이 혹시 돌아가도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래서 북악스카이로 싹 돌아서 가더라고요. 창문 열고. 이거는 기계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택시 그 기사님은 이제 한 60대 정도 후반인데 딱 보니까 저 사람 지쳤어. 머리를 식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 대응 기술이지 아. 이렇게 과거의 경험치 가지고 하는 것은 전 기술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근데 네. 그 소비자의 뇌파를 파악하고 아로마로 아로마로 향이 좋은 향이 스트레스 낮춰주는. 그 뇌파에 맞는 아로마를 해준다고 한대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제가 북악스카이 웨이를 상상도 못했었거든. 이거는 내 경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제적 대응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경험치, 경륜 이런 거. 그치. 그런 거는 진짜 멋진 서비스겠다. 예. 이렇게 막 내가 힘든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좀 더 감동할 수도 있고 예. 실제로 그 감동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를 분석해내는 기술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진짜 뇌파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람의 정신 상태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구나, 불안하구나 또는 슬프구나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뭔가 조치해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발전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전 책에서 나왔던 사례 중에 좀 갖고 싶은 건 페페스라고 이게 자동으로 문 딱 열어주는 거. 요즘 춥잖아요. 추워졌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화장실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실외기실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워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거기 열어놓으면. 근데 그거 좀 닫아놓고 고양이가 지나갈 땐 자동으로 쓱 열어주고 이래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빨리 좀 나오지 좀 싼 가격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사람이 뭔가 원하기 전에 기술이 먼저 대응해주는 그 선제적 대응 기술이 점점 핫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9번째 키워드는 공간력입니다. 공간력. 공간력, 네. 스페이스. 네. 여기서는 이제 엔데믹 시대다. 이제 다시 오프라인이 좀 중요해질 거다. 플러스 메타버스의 그 확장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 이러다가 정말 교통도 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내 집에서 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몸이 있고 우리는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향해서 찾아 떠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여행 안 가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아무도 못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정말 뭐 어떤 사람 모로코에 가 있고 어떤 사람 런던에 가 있고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공간은 국내 힘이 구석-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희도 주말만 되면 어디로 나가고 싶어요. 심지어 제가 그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심하겠다. 왜냐면 저는 집돌이거든요. 집돌이. 네. 집에서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가요. 그 나가는 게 하나는 다독다독 녹화하러 하나는 주말에 애랑 뭐 같이 놀러 갈 때
또 이 귀한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 나가는데 그 한 시간이 여기고 그 다음에 애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근데 저야 뭐 그게 성향이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억지로 그런 생활이 이어졌고 네. 더군다나 직장 출근하는 분들도 재택근무가 더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또 모이게 하고 또 머무르게 해야 또 뭔가 거기서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포커싱,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공간의 자체 힘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 네. 이걸 인력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상 공간하고 연계해라. 그래서 연계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랑 융합을 해서 확장성을 키워라. 그래서 확장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그런 공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좀 흥미롭게 봤던 사례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하나 런칭했는데 아마존 스타일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앱에서 이제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이제 옷을 사러 갔을 때 앱에서 내가 피팅룸을 딱 예약을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피팅룸 안에 디스플레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쭉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뭐 상하이 뭐 아우터까지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DP 해놓은 것처럼 잘 세팅된 그런 옷들도 있고 개별 상품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거 체크해갖고 피팅을 해보겠다라고 딱 선택을 하면 직원이 그걸 다 들고 갖다 준다는 거죠. 딱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네, 사이즈 맞춰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냥 피팅룸에 있다가 직원이 옷 갖다 주면 딱 입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오프라인의 서비스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상현실의 그런 서비스, 앱을 통한 가상현실 서비스가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되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찾아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 융합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뉴 디맨드 전략에 따르면 이제 공간도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끌어당기는가 네. 그런 전략도 여기 책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놀러 가기 전에 그럼 카페에도 하나 들르고 식당에도 들리고 싶은데 외부 사진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저는 외부 사진? 예, 메뉴는 물론이고 내부, 외부 다 확인을 하고 그쵸. 리뷰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보통은 소중한 사람이랑 가니까 네. 이왕 가는 김에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맞아요.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 잘 준비하신 분들은 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연출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뭐 맛만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죠. 네. 네, 그래서 네, 저 지난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이 세 가족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평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다 있고 네. 이제 한 자녀씩 다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데를 가고 싶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애를 데리고 갈 만한 데가 너무 없어. 노키즈. 노키즈 정도 네. 뭐 노키즈라고 써있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실내에만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안 있게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놀러까지 가서 애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주기가 싫은 거죠. 부모의 마음은. 맞아요. 그래서 좀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좀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애들은 그냥 실외 공간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카페를 찾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갔더니 실내도 되게 잘 세팅이 돼 있고 메뉴도 잘 다양하게 있고 애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외 공간에 잔디가 넓게 있고 모래놀이터도 있고 카페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독 그런 오두막 같은 단독채도 건물이 몇 개 있어서 거기는 가족들만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 또 강도 흐르고. 그래서 어디예요? 여기 너무 좋다. 나중에 알려줘. 코미홈이라는 데예요. 여기 너무 좋았어. 가격도 이렇게 안 비싸. 어. 근데 비가 왔어요. 하필 그날. 근데 모래놀이터는 또 이렇게 지붕을 쳐놔갖고 애들이 놀 수 있게 해놨어. 여기 좋다. 너무 그러니까 광고예요? 돈 좀 주세요. 광고비 입금하세요, 코미홈이.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이런 데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해서 네. 말씀드리는데 이런 공간들 정말 부모의 니즈도 채우고 아이들도 잘 뛰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들은 완전히 다른 카페랑은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음. 경험 경제의 특성이 보면은 뭐 상품 경제, 서비스 경제 때는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연출하는 거고 거의 뭐랄까 고객이 경험자인 거죠. 이 사람의 어떤 감동을 줄 것인지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특성은 기억 가능성. 정말 좋았어. 애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어. 이런 기억을 주고 네. 그리고 판매자는 예전에는 제조사나 공급자였다면 지금은 연출가다. 이렇게 돼 있고 맞아. 구매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게스트. 손님으로 와서 경험하는 사람. 네. 수요의 요인은 기능과 혜택이 아니라 놀라움이어야 한다. 맞아요. 와 어렵다 어려워. 근데 거기는 그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 얘기 정말요? 들어보니까 예, 그 정도로 좀 기억도 오래 남을 것 같고 만족도도 높고 가야겠네. 놀라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자,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이게 뭐냐면 본래 나이보다 좀 젊게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커졌다라는 네. 거예요. 예. 그럼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엔 그 나이값 못한 애가 욕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럼 칭찬인 건가? 나이값도 못하고 산다라는 게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뻐요, 우아해요 이런 거보다 진짜 그 나이라고요? 진짜요? 그치, 이러면 그치. 흐뭇하게 흐뭇하죠, 가만히 듣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런 풍토, 그런 네. 문화가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어린 시절에 좀 향수를 떠올리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수명이 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맞아요. 지금의 40대가 옛날의 40대 같지 않고 맞아요. 지금의 60대 옛날에 60대 하면 거의 이제 다 늙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환갑. 지금의 60대는 너무 건강하고 또 너무 스타일리시한 분도 많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삶의 그런 방식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세대가 60대가 됐을 때 또 더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또 더 건강해졌으니까. 예. 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0대일 때 생각했던 40대랑 제가 막상 40대가 됐을 때 그 40대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보면 알아요. 저희 부모님들 40대도 사진 보세요. 완전 아저씨잖아요. 그냥 직장 근로자 뭐 이런 느낌. 완전 그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애 둘 키우고 막.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뉴스 데스크 사진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이를 딱 봐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 한 40대로 보이는데 20살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외모부터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고 방식도 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나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를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은 그런 트렌드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버랜드의 세 가지 신드롬이 첫 번째가 리턴, 어린 시절로 돌아가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다이소 공주 세트 있었는데 이제 생일만 되면 그걸 사서 하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뭐야? 그 플라스틱으로 된 네. 그냥 정말 공주님 같은 어떻게 밖에서 할 수 없는 싸구려 액세서리인데 그 이 왕관이랑 왕관에다가, 귀걸이랑 목걸이 하고 장갑 끼고 생일 축하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좋다 기분이. 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네. 난 건데 네, 네.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이 키워드를 보면서 떠오른 게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인데 그 이랜드라는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네. 거기 갔는데 한 20대는 돼 보여요. 근데 다들 교복을 입고 있어 이렇게 커플이. 그거 롯데월드도 다 그거 그래요? 교복 입고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들 딱 봤을 때는 대학생쯤 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좀 더 나이 많은 성인인 것 같은 느낌인데 또 교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게 트렌드구나.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그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야? 내가 너무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제가 살았나? 아는 이제 유튜버 언니가 네. 미국에서 엄청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애들이 이제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그래서 롯데월드에 간 거예요. 네. 근데 롯데월드가 특히나 교복을 입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언니가 보기에는
어머, 이렇게 교복 입은 애들이 왜 이렇게 발랑 까졌을까? 막 데이트도 너무 진하게 하고, 막 담배도 피고, 네. 막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정말 한국이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성인들도 다 교복을 입고 가서 즐기는 걸 보고 놀랐었던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런 문화가 있어서 네. 앞에 교복 빌려준 데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그게 즐거운 문화가 됐다는 거 역시도 네버랜드 신드롬의 일종인 것 같고, 네네. 예, 그리고 포켓몬빵의 그 삼립의 빵, 예, 그 띠부띠부씨. 대히트도 2022년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사회 변화의 포인트였잖아요. 그 역시도 사실 어린이들만 그걸 사고 모은 게 아니라 그걸 모으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런 거 역시도 어려지고 싶은 거, 어릴 때 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재테크의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모아갖고 중고마켓에 50만 원에 팔던데. 그거는 풀세트로 이렇게 수도 있겠죠. 이래저래 네. 해서 또 중고마켓에 계속 파는 분도 많았었고. 네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나이 듦을 거부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이처럼 재밌게 논다, 네. 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나온 사례는 골프를 치는데 명랑 골프 그런 키워드가 또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가면 원래 골프에 룰이 있지만 지키지 않고 나는 나대로 치겠다. 명랑 골프는 실력이 왜 보면은 이번에 골프를 치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그나마 이제 시원하게 뚫린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골프가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골프를 처음 하는 초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골프는 적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보는 적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룰 같은 것들을 에이 됐어 다음 홀로 넘어가자. 재밌게 하자. 뭘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100번 쳐야지 한 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적절한 예시인지. 그러니까 책에 나온 사례야. 네. 네, 그런 좀 어린이로 돌아가서 뭐 철저하게 뭐 룰을 지키기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아이처럼 논다. 그런 문화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뭐 아이처럼 재밌게 노는 건 뭐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노는 거고 애 케어하다 보면 나도 애처럼 놀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도움. 네, 뭐 그렇게 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놀라는 것들이 복고나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들이 정말 제때 혹은 저보다 더 연장자들의 어린 시절의 문화들이 갖고 나오는 게 되게 인기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너무 인구가 많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옛날 것들을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것들을 그대로 지금 방송에나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은 옛날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만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그냥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것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지 방송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 봐요. 라떼 무한도전이 끝났었거든요. 사실 네. 영원할 것 같던 무한도전이 끝날 때 되게 믿을 수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 세대가 아닌데 무한도전의 옛날 거를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들도 또 있고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네, 뭐 이런 그런 거.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것도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순풍산부인과도 봐.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거를 계속 보고 싶은 거 그런 시절 그쵸. 그 시절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 거 향수일 수도 있고 그때 네. 재밌었는데 하면서 그때 그쵸. 뭐 어땠나 한번 다시 보는 걸 수도 있고 네. 이게 다시 봐도 재밌어서 보는 걸 수도 있고 우리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어요. 한 20년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마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노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트렌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다 내려놓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사례들은 책의 지극히 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또 흥하고 또 망하고 또 사라지고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해 가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비롯해서 책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